이제 지금 봤을 때 이게 충분히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네, 좀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네네. 킹달러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킹달러.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네, 달러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말고 네, 좀 달러 네. 현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금을 그대로 좀 모아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사실 틀린 투자 방법이나 틀린 대응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사실 그 전 재산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인들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비기축통화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국 화폐보다는 세계 패권 국가의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달러를 보유해서 장기 투자하는 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원화보다는 달러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은데 그 달러 강세가 되면요. 네네. 저희가 비트코인을 살 때 조금 환율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비싸게 사는 측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의 이제 환율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구매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1250원까지도 막 내년이면은 예상하시더라고요. 1450원? 1250원. 1250원? 네. 내년 말에 가면 떨어질 거다.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이라도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약간 환차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면요. 음,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도 있지만 그 정도 환율이 떨어질 정도의 상황이 오면 시중에 달러는 더 많이 풀려서 저는 그 아, 떨어진 환율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잘 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코로나 직후에 이제 각국 정부에서 통화 완화 정책 하면서 가장 많이 단기간에 올랐던 자산이 뭐 테슬라도 있지만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은 사실 뭐 2, 30%씩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오르는 폭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 부분을 넘어서는 상승이 수익률이 있을 나올 수 것이다. 있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미국 주식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네, 한국 주식 살려고 하니까 너무 또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가지고 안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죠. 지금 뭐 비싸더라도 미국 주식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현이 형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랑 비트코인에서 보고 계신 거고, 뭐 그렇죠. 네. 근데 테슬라는 조금 이제 그 가격 정한 그 레벨에서 좀 올라가서 네. 비트코인 쪽으로 매수를 하고 계신 거고.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테슬라가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런 음, 부분도 있고요. 뭐 제가 지수 투자 이런 거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연금 저축 계좌나 뭐 예, 퇴직연금 계좌로는 다 충분히 나스닥 100, 뭐 S&P 500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나는 월급날 그 주식을 산다. 네네. 그 책 보면은 그 되게 우량주로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조금 집중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고 있으신 거고요. 네, 2022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테슬라랑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매수 많이 하고 있고, 최근 기준으로는 이제 덜 오른 비트코인을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비트코인이 하나 또 모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모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과연 인플레 해지라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일부 테마주나 뭐 현재 상황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자산 가격 다 하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한 게 아니라 뭐 음,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 그리고 S&P 500, 나스닥 100, 삼성전자, 뭐 심지어 우량하다고 하는 서울 아파트조차도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드는 것처럼 물론 이제 특정 지역은 당연히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도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외곽 아파트들은 사실 실제로 실거래 기준으로도
뭐 30%, 많게는 40% 하락한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 음, 것만 봤을 때 최근 6개월이나 1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어떤 투자 자산도 제대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어,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못한 건 아니고 모든 투자 자산이 다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좀 이렇게 시계열을 좀 길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난 음, 5년 동안의 주요 자산의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S&P 500이 54%, 그리고 나스닥 100이 뭐 99%, 그러니까 100%. 어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360%, 어, 삼성전자가 6%, 그다음에 금이 26%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사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한 게 맞아요. 근데 단기 6개월, 1년만 놓고 봤을 때는 해지를 못한 게 맞으니까 이제 좀 투자를 좀 길게 보면서 하면 어,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뭐 3년, 4년 정도, 5년 정도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네. 따라서 이게 따라서 다르네요. 그렇죠. 사실은 맞잖아요. 그냥 지금 어떤 자산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했고, 음,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나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일단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그다음 주식, 그다음 부동산 순서대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자산이 골고루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만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한 건 아니고, 음, 전통적인 자산 모두 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했고, 추가로 비트코인은 조금 더 못하긴 했는데 길게 보면 비트코인은 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시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해지를 상대적으로 못했네요. 뭐 이제 배당 받은 거까지 이렇게 꾸역꾸역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음,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하면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건 좀 다르다. 근데 좀 길게 네네, 보면은 충분히 해지를 했고 제일 잘했다. 제일 잘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지가 많다. 네, 맞다. 맞다. 네, 예. 아, 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포트폴리오 중에 일정한 분량을 계속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해 가는 거. 그게 이제 봉윤이 형님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언제 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밖에 매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물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또 레버리지까지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수 없는 정도의 부채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침체 국면이 왔을 때 그 자산이 없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추가를 매수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더 투자하기 안전한 자산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강한 확신이 담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랑 주식이 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저는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투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웅달책방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봉현영의 투자 원칙,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데,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자산은 전 더 많이 상승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 전통적인 자산들인 뭐 부동산이나 주식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뭐 채택이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진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그 봉윤이 형님 오늘 또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기사들 보면서 네. 좀 비트코인에 투자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됐다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게 비트코인이랑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지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에 유난히 물가 관리에 실패해서 그 위기에 처한 유럽의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중남미 아르헨티나, 마지막으로 중동의 레바논 상황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물가 상승 배경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이 급증을 했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 특히 에너지랑 이제 곡물 가격이 급증을 했죠. 그 세 번째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외화가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특히 달러 보유고가 부족한 이 국가들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난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튀르키예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공식적으로는 80%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난 상태고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미 세 자릿수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 속에서도 여기 나홀로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19% 기준금리에서 최근에 14% 그리고 추가로 또 1%를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13%가 됐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조립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자국 화폐 가치를 절하시켜서 뭐 수출을 확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이게 다소 독특한 발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아무리 이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면 이 튀르키예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게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나홀로 금리 인하를 선택한 이 튀르키예 상황이 조금 독특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현 시점에서는 당장 물가가 잡히진 않는 상황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를 벌써 9차례 인상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대략 한 7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와, 최근에 이게 45일 동안에만 25%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사유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여기도 공식적으로는 뭐 78% 정도 이제 올랐고 이걸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복지 정책으로 이제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고 IMF의 구제 금융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으로서 금리를 인상하고 뭐 재정 정책으로서 기준 보조금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또 준 돈을 다시 뺏는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시위가 또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혼돈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알아본 국가는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은 제가 2017년도, 18년도쯤에 그 출장으로 한번 가봤던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인데요. 갔을 때 건물 외벽에 총알 자국이 되게 많아가지고 인상이 좀 깊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미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부터 이미 경제 위기가 있었고 코로나가 유행하고 또 2020년도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좀 경제 위기로 크게 작용을 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이게 악재를 계속해서 연달아 맞으면서 지금 그 레바논 자국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저희 치달은 상황이고 자국 화폐 가치가 거의 몇 년 사이에 지금 9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위기의 경제 상황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국가 부도를 다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지금 인출하려고 뱅크런이 발생했고 실제로 이제 그걸 막으려고 1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지금 은행의 영업을 4일 동안 중단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게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규모가 꽤 큰 편에 속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금 인출을 막는 사태가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2019년도에도 이게 자국의 외화가 부족해지니까 정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지고 있는 달러 인출을 제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제 자국 화폐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지금 아주 높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개 국가, 뭐 튀르키예, 유럽의 튀르키예, 중남미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동의 레바논 이 세 가지 국가의 상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 앞서 언급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불행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면 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 자국 화폐보다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잘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사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려보면 아르헨티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히 이런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어떤 정부의 내부 정책 실패가 늘어나고 그런 불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인
월급, 돈,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 화폐 예적금이 아니라 달러나 혹은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또 찾아보시면 뭐 튀르키예나 레바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자국 은행을 믿지 못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그 보유하고 장기 투자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나라들이 외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달러를 은행에 두고 있으면 그걸 강제로 로컬 통화로 환전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출금을 제한한다거나 송금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타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도 뭐 안전자산으로서 암호화폐 보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면서 좀 저희도 암호화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가치가 폭락한 터키, 네, 요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그 화폐 발행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최근에는 좀 많이 좀 푼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제 그 로컬 통화로 돈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풀어버리면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긴축을 해버리면 또 국민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뭐 달러로 가려고 하다가 또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암호화폐로 가게 되고, 달러를 갖고 싶어도 이제 각국 정부에서 달러 보유를 제한해 버리니까 달러조차도. 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원하는 만큼 달러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달러 기반으로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동시에 전체적인 자산을 방어하고자 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이제 그런 암호화폐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제 분산화 요런 철학에 의해서 네네. 중앙정부의 이런 통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대가 가지고 있다는 그 기록이 전 세계 채굴자들한테 이게 그렇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국가의 채굴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뭐 그 내 자산은 어쨌든 그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보호가 되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또 이렇게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로서도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작동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이 투기성 자금이 다 빠져서 가격이 8,200만 원에서 뭐 3천만 원까지 내려왔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3천만 원대에서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수요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조금 더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네, 장기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음, 늘어날수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완벽하게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8천만 원에서 떨어진 거를 또 오히려 또 좋게 해석하시네요. 뭐 아무래도 이게 뭐 행복 회로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충분히 공부를 했고 이 시장을 어,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 이게 충분히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네, 좀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현이 형님께서 그 전반부에 그 매수하는 기록을 블로그에 계속 공유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매수할 때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한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지만 8천에서 한 네, 4, 5천대에서도 좀 횡보할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사셨죠? 그때도 많이 샀어요. 어, 8천만 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도 계속 매수를 했었고, 어, 네, 그거보다 또 더 떨어지니까 더 매수하고 있고요. 야, 대단한 확신이시네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현금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대안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지금 현금 들고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라면값 뭐 10% 오르고 뭐 버거킹, 맘스터치 햄버거 가격 뭐 바로 줄줄이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현금을 들고 예적금 해가지고 아무리 풍채를 돌려봤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년 뒤에 뭐 한 많아야 진짜 5%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지금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매력 손실이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5% 금리다, 6% 금리다, 뭐 좋다라고 해서 예금을 넣었지만 1년 뒤 봤을 때 물가가 10%, 20% 올라버리면 아무리 이자를 6% 받더라도 14% 구매력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좀 길게 늘리면 전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출연해 주셔가지고 계속 그 현자의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부동산이 쌀 때는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나 이걸로 그때 사서 돈 벌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만 많았는데 저는 반대로 자산이 지금 떨어졌지만 저도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걸 지금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부해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때 사야지 사실 이미 다 오른 다음에 사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요즘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많이 오른 모습을 보고 네.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 안 살 때 부동산 샀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것이 그때 과거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2015년도에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진짜 분위기가 뭐 반반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다수가 절대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강남에 사시던 분들이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나가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2020년도에. 네. 그 비트코인이 정말 그 부동산처럼 될 수 있을지 그런 네. 것도 지켜보는 것도 봉현이 형님의 말씀과 성장과 함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제 제가 비트코인만 몰빵하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